다음 쟁점은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이 민주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가족 회의 이렇게 거창한 느낌은 아니지만 많은 것들에 있어서 가족 회의를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 경험들을 좀 많이 얘기하고 싶어요. 우선 다른 분들께도 여쭙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나라의 가족 문화가 민주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그렇다고 대답하기엔 힘드실 겁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민주주의의 역사가 길지도 않을 뿐더러 또한 유교의 효사상 가부장적인 문화가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마땅하다는 인식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부모의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라는 속담 다들 들어보셨죠? 부모님의 말씀이 옳다는 이념이 저희 마음속 깊이 스며들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족 구성원끼리는 민주적인 소통을 하는 게 가장 기본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서로의 생각을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께 의견을 내본 경험이 없고 부모님은 자녀에게 의지하기보다는 전부 책임지면서 한편으로는 일방적으로 결정해온 사이였으니까요. 부모님도 자녀도 일방적으로 결정해오던 것을 가족회의의 주제로 삼고 소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말씀에 공감하는데요. 가정은 공동체 생활 경험과 의식이 형성되는 사회 기초단이라고 합니다. 가정 내에서 민주주의를 훈련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가족회의라고 합니다. 가족회의를 통해 자녀들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기회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회의를 통해 규칙을 정하고 문제를 해결하면서 자연스럽게 공동체 의식과 협동성이 발달하게 됩니다. 내가 아닌 가족 공동체를 위한 결정을 하고 서로 배려하는 민주적인 생활을 연습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공감이 돼 씁쓸하면서도 현실이기도 한 부분도 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고요. 네. 사실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정했다라고 하면 이제 100년이 조금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민주공화라고 하는 얘기가 100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민주적 문화가 확산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 충효 사상 때문에, 특히 효 사상 때문에 저는 그렇다라고 봅니다. 효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우리가 전통이죠. 자, 그런데 사실 민주주의와는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효가 확장된 게 충 아니겠습니까? 네. 부모님께 효도하는 걸 또 확장되면 국가에 충성하는 것. 네. 그래서 근데 국가가 국민을 위해 있나요? 국민이 국가를 위해 있나요? 혹시 민주주의의 반대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민주주의 반대하면 네. 아마 반 정도가 대답이 달라질 겁니다. 네. 아마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국민이 국가를 위해서 충성을 해야 되고 네. 있는 것이고, 근데 이제 그 이유 저도 그렇고요. 저도 국가는 국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 헌법에는 어떻게 나와 있을까요? 국가는 국민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조항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충이라기보다는 국가가 바로 곧 국민인 것이죠. 그러니까 굳이 충이 아니라 민주주의, 민주공화라고 하는 로 얼마든지 충을 대체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늙고 병들지 않습니까? 그럼요. 누가 그렇게 나한테 얘기를 딱 해주면 기분이 어떨까요? 별로 안 좋죠. 그럼요. 근데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기분이 별로 안 좋지만 그 사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뭘 하게 되냐면요. 개인적으로도 불안해지면 뭘 들까요? 보험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집단이 공동체 전체가 불안을 느끼면 집단적으로 보험을 들게 됩니다. 그게 바로 사회보험인 것이죠. 네네. 노인이 돼서 병들 수 있으니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그 부분을 갖다가 한번 대책을 세우자라고 하는 민주적인 결정으로 얼마든지 노인들을 보호할 수 있고 함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자각했을 때 바로 가정에서도 얼마든지 가정의 여러 가지 대소사도 민주적 가치로 그 부분을 갖다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이 내재화가 돼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한 번 더 좀 배울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물론 좋은 방법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조금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가족끼리의 시간이 부족합니다. 초등학생들도 요즘은 밤 늦게까지 학원을 다니면서 개인 시간이 없고 하물며 중고등학생은 얼마나 더 하겠어요. 부모님들도 아침 일찍 출근해서 늦게 귀가하실 때가 많으니까요. 가족이 함께 보내는 시간의 총량 자체가 부족하다고 할 수 있죠. 2019년 통계청의 생활 시간 조사에 따르면 초중고 대학생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은 하루에 116분이며 이동 시간을 제외하면 고작 26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숨 얘기신가 보네요.
아이템 사용하겠습니다. 있다가 갑자기 아이템 이것도 중에 게임 오브 토론이기 때문에 또 이 확성기 사용을 통해서 좀 이득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살짝 당황은 했지만 우리 그 상목 선수가 워낙 잘하시는 학생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어떤 새로운 포인트를 가져올지 하고 되게 기대가 돼서 내심 열심히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가족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부족할수록 대화의 질이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족 회의를 하면 소통의 범위가 넓어질 것입니다. 가정의 가사 분담이나 주말의 식사 메뉴, 여행 장소 등 사소한 주제부터 함께 이야기하면 대화의 즐거움을 느끼고 대화하는 시간이 늘어나는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족 회의를 하는 데에는 3가지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가족 구성원들 간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둘째, 민주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을 부모와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셋째, 질서 있고 평화로운 가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승은 학생의 말씀대로라면 오히려 가족 회의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 한번 드리면 네. 우리 회사에서 토론과 토의가 가능할까요? 우리 과장님 계시고 팀장님 계시고 않죠. 사실 쉽지 않다라고 얘기하지만요 불가능합니다. 네네네. 사실 토론이라고 하는 것은 쟁점을 놓고 찬반을 전제를 해서 이게 논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선임자랑 어떻게 논쟁합니까? 그렇죠? 어렵습니다. 예, 논쟁을 한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답정너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그분들이 나의 고가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어느 정도 이제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여기서 굳이 적대적인 관계가 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예. 미연에 깔려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회의의 전제는 토론이 전제가 돼야 되는데 토론은 무조건 계급장이 띄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동등한 관계여야지만 토론이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선 더 하겠죠. 부모님이 절대적인 어떤 그 경제권을 갖고 있는 것이고, 네. 예. 그래서 부모님들이 원래는 동등성을 만들려면 강자가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어떤 분위기를 하면 자녀들이 오지 말라고 해도 올 것이다. 또 그 시간이 즐거울 거고. 그렇죠. 네네네. 그건 부모님에 달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네. 저도 가족회의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요. 가족회의의 전제 조건은 민주주의 원칙에 의거하여 모든 참석자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정 내에서 자녀와 부모가 동등하다는 그런 사실을 공감하지 못하잖아요. 자녀들은 근거를 들어 부모님을 설득하는 게 익숙하지 않고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옳고 그름을 가르치는 게 익숙합니다. 틀린 방법으로 가족회의를 계속하면 지속하기 어렵고 관계가 오히려 악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올바른 방법을 찾아 민주적인 방법으로 가족회의를 지속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가족회의에서 지켜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규칙을 얘기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동등한 기회를 갖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회의에서는 서로 발언 시간을 동일하게 갖고 존댓말을 사용하는 게 가장 기본적일 것 같고요. 그 시간도 길지 않아야 처음에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등한 위치에서 동등한 기회, 그 발언 시간, 존댓말,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회의 방법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의 방법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떻습니까? 거의 대부분이 회의 시간이죠. 그렇죠. 예. 근데 회의라고 하는 걸 우리가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다 전형적이에요. 직사각형 모양의 테이블에 앉아서 네. 예, 직급과 직책별로 쭉 앉고 그렇죠. 그다음에 돌아가면서 한번 얘기를 해봐. 뭘 얘기를 합니까? 눈치 보죠. 예, 그래서 가장 준비된 답정너 얘기하고 예, 그다음에 결정은 상업자가 하고 네, 이런 방식이죠. 이게 다양하게 역동적인 어떤 창의적인 것들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회의에서. 여기 보면 이게 물병 같은 게 있잖아요. 예. 이걸 갖다가 스틱으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잡은 사람만 발언할 수 있는 거죠. 대신 심판이 있어서 3분 얘기를 하다가 중간에 말 자를 때가 가장 기분 나쁘고 가장 회의가 그리고 잘 안 돼요. 잘림을 당하면 어떤 식으로 상대방의 발언을 듣냐면 너 내 말을 잘랐어? 그렇죠. 그럼 내가 너도 네 말 자를 거야 라고 하는 그 포인트를 겨냥해서 경청을 하게 된다. 그럼요. 공개석상에서 내가 무시당한 기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토킹 스틱을 잡고 있으면 잡고 있을 때 끝까지 얘기하기 때문에 말을 잘릴 위험이 없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중간에 얘를 말을 자르려고 딱 하면 우리가 합의를 봤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거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저항 없이 제재를 할 수 있는 거죠. 여기 토킹 스틱만 해도 상당히 짧게 회의가 끝날 수 있습니다. 왜? 상대방의 발언을 끝까지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네.
그렇다면 회의 안건도 엄청 중요할 것 같은데요. 회의의 내용은 가족의 행복과 발전을 위한 것이지 누군가를 징계하기 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번에 성적이 떨어진 막내한테 어떤 벌을 줄까? 이런 건 당연히 안 되고요. 성적 향상을 위해 가족이 어떤 도움을 줄까? 이 방향으로 주제를 잡아야 합니다. 회의 내용은 기록을 해서 다음 회의 때까지 실천했는지 평가하는 시간도 꼭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쟁점 1에서 학교의 토론 교육도 학생들과 밀접한 주제로 해야 한다고 이야기 나눴던 게 생각나네요. 가족회의는 우리 가족에 대한 일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니까 자연스럽게 참여도나 몰입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가족회의에서는 다수결의 방법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가장 민주적인 의사결정 방법으로 인식되는 게 다수결인데요. 핵가족화 사회에서 가족 인원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자칫하면 한두 명의 의견이 묵살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회의의 문화가 정착되면 가정 자치 규약을 만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학교에 교칙이 있듯 가족에서도 꼭 지켜야 할 일들을 적어서 함께 지켜가는 건 어떨까요? 물론 자녀들을 규제하는 도구로 쓰이지 않도록 조심하면서요. 저는 가정 내에서 꼭 다뤄졌으면 하는 안건이 있는데요. 가사 분담입니다. 통계학적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2020년 서울시 자료에 의하면 맞벌이 부부의 경우 평균적인 여성의 가사 노동 시간이 2시간 1분, 남성은 38분으로 집안일에 남성보다 3.7배 더 많은 시간을 쏟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족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구성원 개개인도 행복해야 하는데요. 여성에게 가사 부담이 쏠리고 있는 가정의 현실부터 민주적으로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주 사소한 일상생활에서부터 가족회의 안건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뭐 어머니께서 밥을 만들고 계시면 아버지는 요리를 국을 만들고 계시고 또 저랑 언니는 그 수저를 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떤 식사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족들의 역할을 분담을 한다던가 이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여행을 갈 때 어디로 여행을 갈지 전에는 저희 언니가 바다를 가고 싶다고 했으니까 바다를 갔다 왔으니까 이번에는 제가 원하는 산으로 간다 이런 식으로 조금 민주적으로 서로 의견을 조율하고 합의점을 보면서 가족회의를 진행해왔던 것 같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저는 가부장적인 집에서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많이 부럽고 한 마음이 듭니다. 오늘 집에 가면 바로 부모님께 건의하고 가족회의를 주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만 하더라도 제 의견으로 어딜 가는 경우는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렇죠. 보통 이제 뷔페 갈까? 아니면 고기 먹을까? 이렇게 제안을 하잖아요. 네. 제안을 하는 순간 뭐가 됩니까? 제안자는 을이 돼요. 그렇죠. 상대방이 결정을 내려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러면은 사실은 받아주면은 좋은데 받아주지 않으면 되게 속상하기도 하고 기분 나쁘고 그다음부터 신경전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의 훈련도 바로 가정에서 가사 분담을 민주적으로 의사결정하는 이런 것부터 기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가족 회의에서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여행을 어디로 갈지 그 가족 회의를 했는 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제주도를 가기로 했었는데요. 회의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제주도에서 또 어디로 갈지 이런 것들을 부모님과 제가 가고 싶은 것들을 서로 상호 조율해서 재밌게 여행 갔다 왔던 기억이 가족 회의에 영향이 있지 않았나 생각해서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예, 이 가족 회의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건데요. 네. 보통 이제 한국 사람들한테 가족 여행 하면 뭐 결정하고 갈까요? 어디로 갈지, 그렇죠. 뭐 먹을지, 네. 운전 누가 할지, 이 정도 결정하고 가지 않습니까? 네. 근데 가면서 짐 싸면서 가장 설레죠. 그럼요. 예, 그리고 가다가 중간에 이렇게 휴게소 가서도 좀 설레는데 약간 기류가 좀 이상하다가 갔다 오는 차 안에서 말이 없어요. 그러면서 속으로 뭐라 그럴까요? 내가 다시는 안 간다. 가족여행 안 간다. 이게 공통적인 한국 사회의 가족여행 정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뭘 위해서 가족여행을 갈지. 예를 들면 우리 고3 자녀가 있으니까 고3 자녀의 힐링을 위한 가족여행이라고 하는 걸 토론을 하고 합의를 보고 갔으면 뭘 먹을 때 예를 들면 여행 가서도 햄버거 먹을 때 저는 싫거든요. 그런데 목적 자체를 합의를 봤잖아요. 네. 그러면 요번에는 우리 큰애 힐링을 위해서 갔으니까 햄버거 먹지 뭐. 그렇죠. 불만 없어요. 네. 합의를 봤으니까. 그런데 그 합의를 보지 않으면 먹는 것마다 노는 것마다 다 자기 욕구가 다 있기 때문에 싸우게 되는 겁니다. 민주주의는 곧 평화로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저도 뭔가 좀 배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쟁점은 사회입니다. 가정과 학교를 벗어나 사회에서 민주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다양한 문제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뭐 등하굣길이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고 지역에 재난 재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한정된 자원으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우리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바로 투표인데요. 우리나라는 국가의 중대한 사안에 관해 국민에게 직접 의사를 묻는 국민투표를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각 지역의 공공 문제를 지방 정부와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다루도록 하는 지방자치제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주민 소환, 주민 발의, 주민 투표 등의 제도 또한 있습니다. 저 아이템 사용하겠습니다. 네, 이재희 학생이 거북이 아이템을 사용을 했습니다. 와, 이 거북이 아이템을 사용을 하면 발언 시간을 1.5배를 확보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본인의 얘기를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좀 기대가 돼서 이거 좋은 아이템 한번 또 지켜보도록 하죠. 해당 제도들의 아쉬운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주민들이 접근하기에 매우 어렵다는 점입니다. 먼저 주민 소환, 발안, 투표에 대해서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자면 주민 소환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을 그 직에서 해임시킬 수 있는 제도입니다. 광역자치단체장의 경우 해당 자치단체 유권자의 10% 이상, 기초자치단체장의 경우 15% 이상, 지방의원의 경우 20% 이상 서명을 받아 청구를 접수하면 주민투표로 최종 소환 여부가 결정됩니다. 주민 발의 제도는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의 법인 조례를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는 제도입니다. 주민들이 원하지만 지방의회에서 실행하지 않을 때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주민들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주민투표제는 주민들이 자신이 직접 결정하고자 하는 사안, 정책에 대해 일정한 요건을 거쳐 신청해 주민투표를 통해 직접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민들의 서명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제도는 주민들에게 많은 결정 권한을 주지만 서명수가 매우 많이 필요하고 이 서명은 서명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실제 주소를 적어야 하기 때문에 충족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주민 소환이 성공한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2007년 주민소환제도 도입 이후 제주지사, 경기 하남 과천시장, 강원 삼척시장, 전남 구례군수 등 자치단체장 5명에 대한 주민투표가 있었지만 모두 투표수가 미달해 개표가 이루어진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2021년 과천시장 주민소환 투표가 실시되었지만 투표율이 3분의 1에 도달하지 못해 개표 없이 부결되었습니다. 이게 거북이 아이템의 힘이죠. 이재희 학생의 얘기가 좀 끊이지 않고 아주 길게 이어졌잖아요. 저도 들으면서 이런 것이 바로 게임 오브 토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적절하게 본인의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 사용한 것 같습니다. 이재희 학생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실제로 서명을 받고 주민이 투표하기까지 그 과정이 실현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해당 제도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지자체의 장과 의원들이 주민들의 의견에 더 귀 기울이게 되는 장점은 무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또 IT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주민들의 의견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2년 2월 주민 이직접이라는 플랫폼이 개설되었습니다. 이 플랫폼을 통해 주민 조례, 주민 투표, 주민 소환을 청구하거나 청구권에 대한 전자서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점차 많은 주민들이 활용하여 제도의 기능을 활발히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됩니다. 예, 또 주민들도 교육이 좀 필요한 뭐 이런 얘기들을 우리 학생분들이 좀 해주셨거든요. 네네. 여기서 사실 이 부분이 사실 저의 현장이고 활동의 어떤 그 바탕이기도 한데요. 네. 투표가 가장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시민 참여의 가장 기본이죠. 투표와 특히 자원봉사 그렇죠. 이 두 가지는 민주주의에서의 물과 공기와 햇빛과 같은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게 투표권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실 그 대가를 치러왔습니까, 인류가. 근데 이게 투표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별로 할 말이 없어요. 밖에 할 말이 없거든요. 이게 우리가 물건을 고를 때 어떻게 고르죠? 예를 들어 10,000원짜리 뭔가를 가지고 물건을 고른다고 해도 비교해보고 여러 가지 검색해보고 네. 사기 전에 친구한테 한번 물어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신중하게 고르지 않습니까? 투표도 물건 고르듯이 하면 됩니다. 특히 뭐냐면 나한테 가장 가성비가 뛰어난 후보가 누구냐라고 하는 걸 철저히 따져서 투표를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지금 학생들뿐만 아니라 20, 30대 이 젊은 세대들은 그렇게 하는 경향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 뭐 지연, 학연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제 상황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민주적으로 진화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냥 정신 차려야 되죠. 그 다음에 주인 소환
이 투표 이런 제도들이 있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성립되기가 좀 어렵고요. 한 번도 진행이 된 적이 없는 상황이지만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전자 서명이라든지 그런 어떤 전자적인 어떤 인프라 이런 것들과 이 소환 제도와 결합이 되면 사실 여야를 막론하고 어느 정당을 막론하고 상당히 굉장히 정치인 입장에서는 두려운 상황이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유권자들이 갑이 되는 기술적으로 갑이 되는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저는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말씀하신 것 이외에 지방 정부를 감시하고 지방 정책을 시민들이 통제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들이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제도는 정부의 활동을 통해 생성된 공공정보를 시민들이 요구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공개된 자료를 보고 지방 정부의 행정활동이 잘못됐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민들은 지방 정부에 감사를 요청하고 감사를 통해 잘못이 드러난 경우 그 책임을 법적으로 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이재희 학생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의 문턱이 높은데요. 일반 주민들이 행정이나 재무회계상의 위법한 행위를 판단하기 어렵고 그 절차가 매우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도가 주민참여예산제라고 생각합니다. 동네를 걷다 보면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하라는 현수막도 많이 보이는데요. 예산의 일부를 의회가 아닌 주민들이 직접 편성하는 제도로 전국적으로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사업 제안부터 심사 그리고 선정까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데요. 지역 유휴 공간에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한다거나 둘레길을 조성한다거나 또는 지역 경관을 개선하는 등 주민 생활에 밀접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지금 정책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사실 이제 여러 지자체에 이 참여형 예산, 참여형 제도가 굉장히 많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민관 협치라고 하는 이런 어떤 전체적인 용어를 통해서 많은 제도들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주민참여 예산제라고 하는 것은 의견만 제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의견을 제시하고 계획을 제시하면 일정 정도의 예산 범위 내에서 내가 투표를 통해서 직접 선정까지 하는 제도입니다. 그만큼 권한을 시민들에게 돌려드린 거죠. 내가 투표를 통해서 주민 투표를 통해서 그 의견이 선정이 되면 제안은 각 부서별로 행정부서별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선정된 주민들은 어떻습니까? 기대가 되겠죠. 그렇죠? 그것이 잘 시행되고 있는지 궁금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서 막상 보니까 행정 주도로 그걸 갖다 실행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내가 제안한 목적대로 잘 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 불만이 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욕구들이 막 이제 올라오면서 이게 그냥 우리가 선정뿐만 아니라 내가 행정이랑 같이 참여를 해갖고 실질적으로 내가 그걸 갖다가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까지도의 욕구도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 제도화시킨 게 바로 민관협치적 제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주민자치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공모 사업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그다음에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그리고 혁신교육지구사업, 그다음에 평생학습 도시재생센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바로 민관협치적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 한번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참조해 보겠습니다. 네네.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민주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게 하려면 제도적 마련이 잘 되어 있어야 하지만 결국 사람들이 참여하고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를 더 잘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들이 중요한데 그 방법이 더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자체에서는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주민 참여 예산에 대해 교육하기도 하고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이를 스트리밍하기도 합니다. 또 주민 참여 예산 총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하기도 하더라고요. 2021년에 서울시 구로구, 중구, 은평구 등 많은 자치구에서 시행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미 활성화된 주민 참여 예산처럼 주민 발의, 투표 등의 제도도 주민들 더 가까이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교육과 참여형 프로그램을 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아무래도 4차 산업, 5차 산업혁명 시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핸드폰이나 이런 걸로 이제 온라인으로 접근하기가 쉬워졌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공략하고 이런 트렌드에 잘 맞춰서 발전해가고 변화해가고 있는 그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모습이 인상 깊었기 때문에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학생들 의견이 비슷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오히려 선언하는 과정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네, 잠시 쉬는 시간 동안 선수들이 의견을 함께 모아 선언문을 모두 작성을 했습니다. 학교, 가정,
사회 속에서 민주적 가치를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 자, 모두의 의견이 기대가 됩니다.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로서 민주적인 제도를 구축하고 있는지, 국민들의 삶은 민주적인지,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학교와 가정, 사회를 중심으로 논의하였습니다. 우선 학교 안에 있는 민주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미흡한 제도가 보완되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주되었습니다. 각 지자체의 조례로서 정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의 추진 방법과 내용을 조례가 아닌 법률로서 규정해야 합니다. 교육의 내용 또한 발전이 필요합니다. 교사의 일방적인 전달식 교육이 아닌 학생들의 현안을 주제로 한 토론, 선거 등 참여형 교육이 필요합니다. 교육의 방법은 이미 일부 학교에서 시행 중인 학생 자치 법교육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의 측면에서는 민주적 가치가 잘 실현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부장적 문화가 아직 일부 남아있어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의사소통이 위계적이며 부부간에도 가사분담이 평등하지 않게 이루어져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여겨졌습니다. 가족회의를 통해 민주주의적 소통을 한다면 가족의 관계도 더욱더 개선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회의 측면에서는 지방자치법에 기반하여 주민발의, 주민투표, 주민감사 청구제 등 주민들이 지방자치에 참여할 수 있는 민주주의적인 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서명이 필요하거나 그 과정이 복잡하여 시민들에게 접근성이 매우 떨어졌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온라인으로 주민 참여와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개설된 주민 이참여 플랫폼과 함께 주민의 온라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과 홍보가 동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민주주의적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과 제도 그리고 시민의 실천이 함께할 때 우리가 서로 화합하고 행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게임 오브 토론 두 번째 주제였습니다. 민주적 가치 그 일상을 위하여. 자,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정말 다양한 의견이 나왔었는데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의견을 저희도 들으면서 배움이 있었던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실제 청년들의 목소리로 생생한 이야기를 현장에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자, 강정모 소장님 오늘 해설위원이셨잖아요. 네네. 좀 소감이 좀 어떠셨는지 좀 많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민주주의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리고 가정 그리고 사회 그리고 학교에서의 실질적인 어떤 민주주의가 확산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그 아쉬움 그리고 정확한 어떤 진단 놀라웠고요. 민주시민 교육들이 더 확대되고 더 민주문화가 확산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많이 생겼습니다. 이제 서로의 의견을 절충하면서 한 발 한 발 함께 나아가려는 모습이 아주 좀 멋진 것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다음 화에서는 정당에 대한 얘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구, 시, 군당 설치, 허용을 주제로 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김정민이었고요. 저는 강정모 소장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솔직히 다들 너무 재밌는 분들이셨고 토론도 재밌었고 촬영 분위기도 너무 좋았고 솔직히 말하면 너무 아쉬워요. 이번 게임 오브 토론을 통해서 토의를 하고 토론을 함께 하면서 굉장히 배운 점도 많았고 많이 즐기고 가는 것 같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다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었지만 합의점을 찾아낸 거에 대해서 다 같이 뿌듯함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도 좋은 토론에서 또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일단 청소년들에게 이런 토론이라는 기회가 생긴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학생들도 토론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